식장 사진에 엄마는 안 나왔으면 해요. 딸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저, 최선영. 평생을 딸 하나 키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식 비용 800만 원 기꺼이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 속에는 생략되었고 앉을 좌석조차 없었습니다. 사위 집안만 소개되고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 딸이 건넨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식은 요금 미납으로 처리하십시오. 평생을 참고 살았던 한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딸의 이 한마디는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영, 64살.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자리가 이미 지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결혼 비용을 흔쾌히 부담한 것도, 딸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선 것도 모두 헛된 배려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전화기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식장 대관료 입금 확인서가 떠 있었습니다. 계약자명 최선영.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계약자 최선영입니다. 예식은 요금 미납으로 처리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예식장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위 집안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고 딸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그녀는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녀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며 임원 자리까지 오른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무게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딸의 결혼식이 소중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변해 있었습니다. 사위 집안은 의사와 교수로 이루어진 이른바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너무 화려한 옷은 입지 마세요. 사돈 쪽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엄마, 그날 친구들 너무 많이 초대하지 마세요. 신랑 쪽 하객이 더 많아야 보기 좋대요. 엄마, 주례 인사 때 일어나지 마세요. 괜히 눈에 띄면 부담스럽다고. 하나하나가 작은 상처였지만 선영은 모두 삼켰습니다. 딸아이가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녀는 결혼식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딸이 건넨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장 사진에 엄마는 안 나왔으면 해요. 사진관에서 따로 찍을게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결혼식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만은 참자.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지 말자.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각오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위 쪽 어머니가 예식 담당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어머니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직원이 선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부 어머니 좌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선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었는지를. 이 자리에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식장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계약자 최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선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계약자 최선영입니다. 예식은 요금 미납으로 처리하십시오. 예식장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영의 삶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1980년대 여성이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당당히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기회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기획팀이야. 비서실로 가는 게 어때?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왜 승진 교육을 시켜? 선영은 그 모든 말들을 견뎌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3배로 증명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고 그녀는 드디어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직장인이야.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결혼 5년 만에 들은 이혼 통보였습니다. 그때 딸 소연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선영은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리러 가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연이 엄마 오늘은 일찍 와라고 조르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일찍 갈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놓으면 회사에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최 과장, 육아 때문에 힘들면 쉬는 게 어때? 우리가 이해할게.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퇴출 신호라는 것을 선영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학교 행사가 있어도 그녀는 회사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엄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선영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생일에도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지? 중학생이 된 소연이 던진 그 한마디는 선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 갈 돈을 벌려면 엄마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선영은 마침내 임원이 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선영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 소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선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임원이라는 말 하지 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엄마, SNS에 사진 올리지 마.
나 창피해. 선영은 그 말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니까 내 방식을 강요하면 안 돼. 그녀는 조용히 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 선영은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몸담은 회사는 그녀에게 악수 한 번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딸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연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연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상대는 의사야. 집안도 좋고. 선영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행복해지는구나. 그녀는 결혼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800만 원을 흔쾌히 부담했고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위 집안을 만나고 나서 선영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아, 퇴직하셨구나. 그럼 요즘은 뭐 하세요? 사돈댁 사람들의 질문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임원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직장 다니잖아요. 뭐,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말투에서 선영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들 눈에는 고생한 사람 정도로만 비춰진다는 것을. 평생의 성취가 한순간에 폄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딸의 태도였습니다. 소연은 점점 어머니를 사돈댁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이번 상견례에는 안 나와도 돼. 우리끼리 간단하게 할 거야. 엄마, 예단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나서면 사돈댁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선영은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딸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참았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희망 하나로 그녀는 모든 상처를 삼켰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딸이 건넨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식장 사진에 엄마는 안 나왔으면 해요. 식장 사진에 엄마는 안 나왔으면 해요. 딸의 그 말을 듣고도 선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상처를 삼키고 아픔을 견디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하렴.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일시적인 거야.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긴장한 것뿐이라고, 사위 집안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소연이도 힘들었겠지. 양가의 기대를 다 맞춰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선영은 딸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 돼. 결혼식만 무사히 끝나면 우리 관계도 회복될 거야. 선영은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대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선영은 결혼식 준비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800만 원을 흔쾌히 부담했고 신혼집 가전제품도 몇 가지 사주었습니다. 딸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너무 화려한 옷은 입지 마세요. 사돈 쪽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수수하게 입어야 신뢰가 안 돼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냈습니다. 화사하게 입고 싶었지만 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날 친구들 너무 많이 초대하지 마세요. 신랑 쪽 하객이 더 많아야 보기 좋대요. 엄마 친구들은 5명 정도만 오시게 해주세요. 선영은 평생 함께한 동료들에게 하나하나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안해. 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못 오시게 됐어. 친구들은 섭섭해했지만 선영은 딸의 뜻을 따랐습니다. 엄마, 주례 인사 때 일어나지 마세요. 괜히 눈에 띄면 부담스럽다고 시댁에서 그러더라고요. 선영은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딸을 위한 거야.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매번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선영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건 다 일시적인 거야. 결혼식만 끝나면 달라질 거야. 소연이도 안정되면 나를 다시 찾을 거야. 그 희망은 마치 아주 가느다란 실과 같았습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선영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위 집안에서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양가가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를 가지는구나.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 하지만 상견례 당일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만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안 나오셔도 돼요. 선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편하게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 보따리가 방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다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식을 안 따지잖아. 이해해야 해. 나도 시대에 맞춰야지. 선영은 자신에게 계속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을 이해하고 사위 집안을 이해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소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선영은 반가운 마음에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볼일만 보고 가려 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그냥 필요한 서류만 가져갈게. 소연아, 그래도 밥은 먹고 가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선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때 천천히 밥 먹으며 이야기하자. 그때는 여유가 있겠지. 결혼식 전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딸이 시집을 갑니다. 평생 함께했던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됩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일만 잘 넘기자.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선영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내일만큼은 웃는 얼굴로 딸을 보내주겠다고, 어머니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것을, 그 희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를. 결혼식 당일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웃어야 해. 딸을 위해서.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어가면 돼. 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 관계도 새롭게 시작될 거야. 이제 딸도 어른이 됐으니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 순진한 기대를 품고 선영은 예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냉대였습니다. 예식장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화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그때 사위 쪽 어머니가 예식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어머니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진행하죠.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어. 요즘은 형식을 간소화하는 추세니까. 잠시 후 예식장 직원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부 어머니 좌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모든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결혼식이 끝나면 나아질 거라던 기대가, 한 번만 참으면 된다던 위로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자. 딸의 나를 망치지 말자. 선영은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고, 이해하고, 물러서고.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 대기실 문을 열기 직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영은 대기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이 결혼식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예식장 로비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조용히 구석에 서 있으면 돼. 선영은 로비 한쪽 구석, 화분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지나다니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양가 가족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양가 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위 측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영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 소연이 재빨리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시댁 식구들만 찍기로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따로 찍어요.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진사는 이미 사위 집안 사람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여 화목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중심에 신랑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찍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돼.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이나 될까요? 회사 일로 바빠서 늘 카메라 뒤편에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딸과 함께 당당하게 서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신부 어머니 자리는 앞쪽 중앙이어야 했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위 집안의 친척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는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신랑의 아버님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은 약사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위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어머님은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신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의 40년 커리어도 혼자 딸을 키운 노력도 모두 한 문장으로 축약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생략되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안 계신가 봐. 어머니도 뭐 하시는 분인지 말을 안 하네. 신랑 쪽에 비하면 좀 그렇긴 하지. 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괜찮아. 식만 무사히 끝나면 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견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고, 견디고, 적응하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도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하객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양당당했습니다. 그 옆에 딸 소연이 서 있었고 사위 어머니는 소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선영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딸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있어요. 아, 그래. 엄마는 잠깐만 인사하려고. 엄마, 나중에 봬요. 지금은 좀. 딸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지겠지. 오늘은 바쁘니까. 선영은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던 믿음에, 적응하면 된다던 다짐에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예식장 직원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부 어머님, 양가 가족 사진은 언제 촬영하실 건가요? 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약속했던 나중에 찍는 사진은 계획에도 없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어머니를 돌려보내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것을. 아, 괜찮습니다. 안 찍어도 돼요. 선영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더 작아지고 더 투명해질 뿐이라는 것을. 선영은 피로 연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선영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띄운 미소가 너무나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찬물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위 집안 친척들로 보였습니다. 오늘 식 정말 좋았어. 우리 집안이 체면을 지켰네. 그러게. 다행히 신부 쪽은 조용하던데 혹시 문제 있는 집안 아닐까 걱정했거든. 신부 어머니는 본 것 같아? 나는 못 봤는데. 나도. 아마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던데. 혼자 키웠다면서? 뭐, 이해는 가지. 선영은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곳에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잘 컸더라. 신랑이 그 정도 집안인데 신부도 괜찮아 보이던데. 엄마 덕은 아니겠지. 요즘 애들은 다 혼자 크잖아.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칸막이 문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적응하려던 노력이, 참으려던 각오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딸 소연은 사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딸은 언제나 어색하고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저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딸에게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선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딸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사진사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양가 가족 모두 모여서 한 장 찍겠습니다. 사위 집안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부모부터 사촌까지 수십 명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선영도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사위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쪽 가족만 찍는 거예요. 신부 측은 따로 찍으시면 되죠.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딸 소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따로 사진 찍자. 지금은 시댁 식구들이 먼저 찍고 싶어 하시나 봐. 선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미안함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물러나 주세요라는 요청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고 사위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그 프레임 밖에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선영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위 가족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고 딸은 그들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예식장 계약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명의 최선영. 800만 원의 입금 내역. 내가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신혼여행 가야 해서 연락할게.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엄마.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존재해줘서가 아니라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가벼운 포옹 한 번 없이 그저 손만 한 번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것을. 그녀의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계약서를 보며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60퀀스 파국 클라이맥스 마이너스 감정이 폭발하고 결정적 사건 발생. 선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식장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계약자 최선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평생을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새벽 첫 차를 타던 날들, 임원회의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앉아있던 긴장감, 딸의 학부모 상담에 가지 못해 전화로 사과하던 미안함.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 선영은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피로 연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사위 집안 사람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딸 소연은 시댁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곳이 딸의 진짜 자리인 것처럼. 그리고 선영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8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자리가 이거였구나. 선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에게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자신에게, 스스로를 너무 쉽게 지워버린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선영은 그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편한 점이요? 이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리도 없이 구석에 서 있던 것도, 소개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딸이 자신을 피하던 것도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습관처럼. 평생을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직원이 물러가고 선영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적힌 예식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이대로 집에 가면 돼. 딸도 행복해 보이잖아. 선영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있어줘서 고마워. 조용히 있어달라고. 보이지 말라고. 존재하지 말라고. 자신이 낳고 키운 딸이 자신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랜드 예식장입니다. 담당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계약자 최선영입니다. 3층 로즈홀 예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아, 네. 오늘 예식 잘 치르셨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예식은 요금 미납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식장 사용료 800만 원. 미납 처리하고 예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어머님, 그게 무슨... 지금 피로연이 진행 중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자입니다. 계약 취소 요청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회의실에서 단련된 임원으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십시오. 계약자 명의 최선영. 제가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약을 취소합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예식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황급히 뛰어와 사위 측 부모에게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 아버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식이 중단된다니? 이게 무슨 해프닝이야? 죄송합니다만 계약자께서 취소를 요청하셔서. 계약자? 계약자가 누구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어머님이십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딸 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선영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웠니? 뭐? 엄마가 부끄러웠냐고 묻고 있어. 사진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자리를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도,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다 엄마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800만 원을 내고 만든 이 자리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늘 딸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딸에게 저는 짐이었다는 것을, 숨겨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 엄마, 그게 아니야. 소연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손을 들어 딸을 막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이제 조용히 있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걸 오늘 깨달았어. 예식장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 관계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계약 취소로 인해 예식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위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딸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안하다, 소연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거야. 선영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사위 집안 사람들의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선영은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택시가 도착했고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예식장이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을, 딸의 눈물을 그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의 인생을.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택시가 선영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선영은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잘했어, 최선영.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것도 있었고 모르는 번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듯 피부가 그을려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시댁 눈치 보느라, 체면 지키느라 엄마를 지웠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랐어. 선영은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생각했어.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건지,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나는.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가 사과하러 온 거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한 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를 지킬 선택을 한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그럼 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소연아.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게 너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엄마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관계는 천천히 다시 쌓아가야 해. 예전처럼 엄마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소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도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자. 엄마도 너도.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딸이 나간 후 선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기쁨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사위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집안 눈치만 보느라. 선영은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영이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고 누군가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모여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도화지 앞에 앉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선영 씨,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의 칭찬에 선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최선영 자신으로서 받는 칭찬.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노트였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 한다. 나로서의 삶을. 반년이 지났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딸도 어머니의 삶을 존중했고 선영도 딸의 선택을 믿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들이 하려고요. 그래, 갈게. 엄마, 그리고요. 엄마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집들이 날 선영은 친구 2명과 함께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연과 사위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선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되지 않겠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수채화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작은 동네 전시회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그림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소연아. 딸은 어머니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 여인이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로서의 시작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서 사는 것.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선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지우려 한다면 나는 이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선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64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자신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최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